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뇌과학 하시는 연구자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자이신데 우리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있는가? 진실은 존재하는가? 또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세요. 가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녹화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을 초대했는데 왜 학생이 오셨나 했어요. 반바지도 입고 오시고.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아주. 더워도 보통 대학 교수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으면 대부분 정장을 입고 오시는데 우리 교수님은 우선 이 패션이 자유로운 걸로 우선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자유롭다기보다 우선 제가 상당히 게으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뭘 입을까를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아깝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입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뭐 일부러 튄다고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튀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 정말 제 평생 그 소망은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이미지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그럼 그렇게 입고 강의하세요? 당연하죠. 예. 학생들 앞에서? 네네. 예. 솔직히 말해서 정장 입는 게 불편하죠? 그 불편할 뿐만 아니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전 역사에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정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입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상당히 대부분 전통같이 우리는 보통 전통이라고 하면 아니면 전통 아니면 필연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50년, 100년, 200년뿐이 안 됐다라는 거죠. 왜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우연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에 우리가 2015년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항상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여전히 하는 건 뭐냐면 과거가 현재를 왜 제어해야 될까? 왜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이 2015년에 내가 만들지 않은 제도들을 내가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역사에 관심 많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생각하시는 범위가 굉장히 긴데요. 인류 탄생부터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죠. 혹시? 저는 사실 빅뱅부터 시작을 합니다. 빅뱅. 138억 년 전부터. 그 교수님도 잘 알다시피 요새 역사학에서도 빅 히스토리라고. 빅 히스토리. 그렇죠. 결국 역사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뭐 대부분 르네상스다, 중세기다, 근대시대다 이렇게 나눠서 다루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과거를 분석하는 거지 과거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나눠져서 발전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 시각에서 편하게 그냥 그렇죠. 나눈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정말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를 보자면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잘 정리된 것도 아니고. 물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정한 역사의 시작은 우주 탄생이다. 그래서 요새 빅 히스토리라고 특히 미국에서들 많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요새 그 얼마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 유발 하라리 교수님도 사피엔스라는 아주 멋진 책을 쓰셨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우주 시작부터 쭉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고 호모사피엔스가 결국 농경시대를 만들고 도시가 생기고 신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우리가 문명을 만든 이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결국은 이게 역사가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다뤄보자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뒤에서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역사는 미미하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인간 어느 한 날부터 과거에서 어느 원숭이 한 마리가 나는 어제까지는 원숭이였고 오늘부터는 인간이다 라고 선택한 날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보라면서 대충 그때쯤이 시작이 아닐까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생명체는 사실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였었겠죠. 사실은. 그게 몇 백만 년 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보니까 그 과학자 맞으시네요. 그럼요, 과학자죠. 네. 왜냐하면 보통 인문과학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에게서 역사라고 하는 얘기의 범위와 우선 시작이 다르세요. 대부분 우리는 인간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상은 최근래 한 몇백 년의 역사만 가지고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과학은 다르군요, 역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연과학자로서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적어도 크게 세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다 보니까 진화적인 영향이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들어있겠죠. 지금도 진화하고 있죠? 그게 이제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진화할까? 네. 라는 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고 어떤 분들은 퇴보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뇌가 지금 작아지고 있다 그래요. 지금 1950년도부터.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저희 그 DNA 안에는 상당히 많은 진화적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분이 항상 주장하는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자들 이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어쨌든 콜라병 몸매를 보면 관심이 가는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동물적인 거고. 거죠. 동물적인. 그렇죠. 여자분들도 어깨가 넓은 남자 보면 당연히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단 우리는 그게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우리는 결국 동물적인 그 진화적인 내용도 들어있겠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 뇌가 갑자기 커지면서 인지 능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인지 능력은 이 뇌를 통해서 가지면서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깥 세상하고 다른 우리 내면의 또 하나의 가상현실을 정신적인 세상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교수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꿈꾸는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장면 자체는 저희 머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더구나 저희가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 생긴 거잖아요. 제가 교수님 눈에 망막을 관찰해 보면 망막에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사실 그 빛의 본질인 광자의 확률 분포뿐이 없습니다. 예. 색깔, 형태, 입체감은 뇌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세상은 존재하겠죠. 당연히. 세상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 전 솔립시스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존재하겠지만 그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무언가가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뇌를 통해서 해석이 된 결과물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게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인 거죠. 이미 계산과 해석이 다 끝난. 그렇다면 뇌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다른 계산이 벌어질 거고 그렇다면 뇌가 다른 생명체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다르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개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개미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벌의 눈으로 보는 세상 완전히 다르겠죠.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잘 못 봅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고양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흑백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박쥐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세상을 보거든요. 네. 초음파로 본 세상이 어떻게 생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 인간 뇌에는 약 10에 15승 되는 신경세포의 연결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연결성들 사실 엄청난 숫자인데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유전적으로 완성이 되고 3분의 1 정도는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사실 완전히 랜덤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국 그냥 우연히. 그렇다면 결국 교수님하고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같은 물체, 이 컵에 있는 이 컵도 지금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하나 있죠. 아니, 우리 눈의 세상이 맨날 다르게 보이는데 왜 우리는 다 같이 인간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할까? 원인은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착시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에 빨간 사과를 하나 들고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빨간 사과죠? 하면 빨간 사과라고 그러시겠죠. 제가 빨간 사과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눈에 보이는 사과의 색깔은 사실 완벽한 빨강은 아니죠. 불구죽죽한. 그렇죠. 뭔가 불구죽죽하고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사과의 색깔은 상당히 복잡한 거잖아요. 문제는 제 눈에 보이고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사과의 색깔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눈에 보인 그 무언가에 가장 비슷한
표현, 빨강이라는 거 쓰는 거고 교수님 눈에도 분명히 다르게 보이겠지만 제 눈하고는 비슷한 단어가 빨강이다 보니까 제가 빨갛지요 하면 빨갛다고 말씀하셔서 또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거니까 저희가 그냥 우리 같은 얘기 하고 있구나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뇌과학에서 찾아낸 큰 결과 중에 하나가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낮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걸 1대1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체제가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단순한 그냥 약속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문명의 약속. 예, 다시 아까 예. 얘기로 들어오자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 동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뇌라는 착시 현상의 배경도 있고 세 번째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문명이라는 서로 간의 약속.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2015년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 가운데서 교수님이 주로 연구하시는 거는 두 번째 영역이네요. 그렇죠. 뇌 영역. 그렇죠. 뇌 영역. 뇌과학도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럼요. 뇌과학이 우선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은 네. 뭐 뇌 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정신의학, 그것도 그렇죠. 의학의 일종이지만 그렇죠. 네네. 동시에 이거는 뭐 상담 심리 등등으로 연결하면서 정신과 의학과 상담 심리학 뭐 등등이 또 함께 엮이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큰 덩어리를 보통 신경생물학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신경생물학. 그렇죠. 뇌를 결국 생물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예. 아주 중요하죠.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뇌질환이라든지 그렇죠. 알츠하이머 같은 걸 치료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두 번째 큰 덩어리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어떻게 보면 인지뇌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지뇌과학. 그러니까 뇌라는 게 아주 재밌는 게 저희가 우리 몸에 있는 나머지 뭐 심장이 됐든 허파가 되든 당연히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능이 사실 뻔합니다. 네. 뭐 펌프 역할을 하던가 그렇죠. 피를 흐르게 하던가 뇌도 분명히 생물학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숨쉬게 하고 걸어다니게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일하게 뇌라는 녀석이 생물학적인 기능 플러스 알파로 정신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맞아요. 정신과 예, 자아, 예. 감성과 예. 자유의지.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신경생물학적인 접근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분야. 근데 사실은 그 정신의 세상이 우리 인간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정신의 세상을 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로봇거나 좀비거나 동물이죠, 사실은. 정신의 세상이 플러스 알파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대화도 나누는 거죠. 보통 다른 동물들한테는 이와 같은 정신의 세계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거는. 왜냐? 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와 저와의 소통을 보면 그놈의 정신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로서 강아지의 정신 세상이 있다기보다 교수님의 정신 세상하고 연관이 된 건데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 누님도 이제 그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항상 보면 막 진지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누나한테 그럴 리 없다. 쟤는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해를 한대요. 쫑긋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동물들이 정신이 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단 정신이 또 없다라는 근거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정신이 존재한다는 거의 근거는 사실 서로 간의 소통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소통을 통해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 아니면 여기 지금 그 촬영팀 스태프 보이기엔 사람들 같이 보이고 행동도 사람 같이 하지만 내면적인 세상을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르죠. 네. 결국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네. 믿어주는 거죠.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근데 인간 또 역사로 가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컨케스타들이 남미에 가서 잉카 문명을 멸망시킬 때 그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들이 많아요. 네. 내용이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 잉카들은 사람같이 생기고 걸어다니고 소리를 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에 대해서 그렇죠. 칼로 찔렸을 때 비명은 지르지만 우리 같은 아픔은 못 느낀다.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도 19세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백인 농장 주인들, 노예 농장 주인들이 채찍으로 흑인들을 때리면서 항상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흑인들은 백인 같은 아픔을 못 느낀다라는 거였어요.
왜냐? 저건 그냥 동물적인 반응이다. 예. 자, 우리는 다행히도 2015년엔 오랜 계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내면적인 정신적 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믿어주기로 한 거죠. 또 인권을 존중해야 인권을 한다고. 존중.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권의 원리인 거죠. 사실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영국에 있는 남자 신사분들은 여자들이 남자 같은 내면적 정신 세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어요. 사실은 다르다. 그 그러네요. 세상은 그러네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간이 저희의 가장 큰 그 업 중에 하나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내면적 정신적 세상을 가지고 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서로 믿어주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새 또 미국의 피터 싱어 같은 철학자분은 그러시는 거죠. 이 권리를 결국 내면적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동물한테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동물도 봐라. 우리가 사실 강아지 때리면 깨깽거려요. 자, 우리의 가설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동물적 반응. 단어 자체가 동물적 반응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이지 내면적으로 아픔을 못 느낀다라는 믿음이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 생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건 당연히 사람일 거고 침판지가 있을 거고 돌고래들도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고 문어나 낙지도 상당히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얘네들이 문제를 아주 잘 풀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산낙지 먹을 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냄비에 들어가면서 통증과 아픔을 느낄 수 있겠구나. 문제는 너무 맛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인 거죠, 당연히.